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 문제가 북미 대화 지속 여부의 중요한 관건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동창리 문제는 앞으로 북미 대화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의 미묘한 변화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재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후에 미국의 그 입장도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 3일 지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또 수위도 조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위성을 확인해 갖고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 이제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이 그 해체된 것이 다시 원상 복구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 3일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단어 하나의 의미의 뉘앙스를 너무 이렇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네, 그럼에도 뭐 때문에. 전반적으로 첫날은 전제가 있었다. 이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뭐 매우 실망했다. 실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날은 전제가 없이 그냥 조금 실망한다. 세 번째는 시험을 보게 되면 매우 실망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이 만약에 동창리를 통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 됐던 로켓 실험을 하게 됐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실망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실망스럽다 얘기하면서도 또 관계는 좋다 이 얘기를 또 붙였거든요. 어떤 판을 깨려는 이런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망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 협상 상대자로서 상대가 지켜야 될 일종의 룰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깨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의 상식적인 그냥 수준의 발언으로 봐야 되고 진전이란 말은 이후에 북한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생산적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이 별로 이 대화 자체를 깨자는 의도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순상에서 아마 트럼프 발언을 한번 읽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동창리 발사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움직임이 포착된 것인지 이걸 좀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분석에서는 정상 가동에 복귀한 듯하다 이런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약간 수위가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박원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동창리 그 발사 실험장, 북한에서는 서해 위성 발사 실험장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름이 다른데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조립식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고 또 원하면 다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미 해체는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해체는 아니었고 이제 부분 해체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또 중요한 시점이 중요한데요. 27,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외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28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보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만약에 27, 28일 이전부터 그것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북한의 미사일이든 로켓의 발사를 준비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한미 이전에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 그렇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해체하고 그것을 또 검증받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원의 서훈 원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이번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가 이뤄지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사를 받는 일종의 검증을 받는 형태로 해체를 할 때 좀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지 확실히 해체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 이제 뭐 추정을 하는 것은 이제 서훈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28일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은 뭐 북한이 지금 어쨌든 합의가 결렬된 거 이후를 대비하면서 일종의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그렇게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는 압박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해체를 위한 재개일 수도 있다. 이런 그건 이제 27, 28일 이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우리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창리 실험장에 대한 위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서 이제 박웅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동창리 시험장은 최종 테스트장입니다. 발사의 대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나로 우주센터를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한 구조거든요. 테스팅장이 한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테스팅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한 수백 번씩 엔진 실험과 여러 가지를 거치는 이제 테스팅장이 있는데 동창리는 마지막 최종 엔진 테스트장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강하고 그 전에 수백 번 이루어진 테스트장은 다 평양의 산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사와 주로 엔진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폐쇄된다 또 폐쇄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북한 미사일 능력이 뭐 엄청나게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그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신들이 주로 이제 발사했던 최종적인 어떤 발사장을 폐쇄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레일 시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진 건물들이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지고 거치대에다가 이제 미사일 세우고자 하는 장치였는데 이 레일을 일부를 철거를 했었고 지붕을 일부 뜯어냈었죠. 근데 예. 이제 그걸 다시 복귀를 하면서 외관을 좀 갖추는 모습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서훈 원장이 정부위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밝혔던 그 비핵화의 그 로드맵 중에는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한 국제 검증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걸 만약 한다라면은 외부에 당연히 이제 참관단이 올 테고 그 참관단이 보기에 나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폐기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외관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걸 대북 압박용으로 당장 보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사후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굉장히 많은 선의의 조치의 양보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장을 사실 폐기하는 조치를 일부 취해 왔는데 북한이 계속 미국이 계속 무리한 비핵화 요구 조치를 굉장히 높이 설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선의의 조치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카드를 좀 더 하나 더 확보하는 방식 또는 사전 전 단계에서 선의의 조치 단계로 포기했던 것들을 오히려 카드화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사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동창리 이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를 왜 하는지 이제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선의라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판을 이제 이렇게 되면 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ICBM 시험 발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ICBM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없다. 봅니다. 특히 만약에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ICBM은 아닐 거고요. 북한이 늘 얘기하는 평화적인 목적의 위성 로켓을 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지금. 뭐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같은 것이고 다만 이제 명분상으로 ICBM 지난번에 뭐 2017년 11월 29일 날 했던 화성 15형 같은 그렇게 명확하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고 밝힐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우주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권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성 발사의 실험을 했다. 근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것이 결국 동일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술이 있고 같기 때문에. 더불어서 유엔 결의안에서도 분명하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실험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여전히 북한이 이 이후의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뭐 계속 추적을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또 국내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이 이후에 이미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나름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의회나 언론에서는 대북 강경 목소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 미국 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뭐 국내 정치적인 좀 상황이 뭐 상당히 좀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든 아니면 워싱턴 정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당연히 대북 정책에서도 의회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향후에 북미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워싱턴 정가 특히 이제 의회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무시될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뭐 비핵화라는 것이 한달음에 뭐 달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이제 고비를 맞은 이런 셈인데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지는 예.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인식과 방법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제재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인식과 방침이죠. 반면에 한국도 제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북한이 하는 조치에 따라서 비핵화의 조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 네. 때로는 제재 해제, 특히 남북 간의 일종의 경협 같은 상응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예.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뭐 그 차이점은 저는 좁힐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로드맵이거든요. 네. 북한 비핵화라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는 걸 확인이 됐고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실무회담의 중요성은 전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 하에서 탑다운 방식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실무회담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국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잘 매칭을 시켜서 준비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할 그 공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한 어떤 제재 면제에 대해서 기자 질문에 있었을 때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제 잘라서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중간에서 묘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고위 관계자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스티븐 예. 특별대표에게 아마 기자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준비된 발언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개념이 아니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입장을 밝히는 거였으면은 뭔가 굉장히 계산된 대북 제재와 해제와 연관시켜가지고 굉장히 계산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 북미 간에는 아직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북미 간의 집적 사안으로서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을 미국 측에서 오케이를 하느냐 뭐 마느냐를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남북 간의 현안이 문제이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재자로서 그 카드를 이제 활용은 할 수 수 있죠. 그러니까 있기 간접적으로 때문에. 이제 우회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과 연동돼서 결국은 풀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개성공단 금강산 허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자체의 질문이 사실상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스티븐 비건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협상을 향후 재개해서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대북 제재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원칙론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원론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난감한 상황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저도 예.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차이는 보는 없다. 게 왜냐하면 지금 스티브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국무부의 그 네. 고위 단계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예. 다 뭐 스티브 비건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다 보면 우리 홍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대답을 한 거고 그 얘기는 이미 5일에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금 금강산과 개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는 제재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유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뭐 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크게 차이가 생각을 합니다. 없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 시점은 뭘 해야 되냐면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복귀를 해야죠. 사실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홍 박사님이랑 도대체 왜 결렬됐는지 아직도 의문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예.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미국 측에 우리 이동 본부장이 갔다 왔으니까 이제 예. 많이 확인이 됐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북한 측에도 확인을 해야겠죠. 도대체 북측에서 뭘 요구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결렬이 됐는가.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양쪽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과연 그러면 중재를 하고 또 촉진을 할 만한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금강산과 개성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안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핵화의 진전 상황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만 따로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적절치 생각합니다. 않다. 네. 근데 왜 결렬됐는지 두 분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글쎄 뭐 어떤 명확한 답이 예. 나오거나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닌데 다만 기존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1월 30일 날 이제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하죠. 그게 이제 바로 방북을 하기 앞두고 사실상 이루어진 마지막 미국의 어떤 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그 연설, 그 다음에 이제 2월 6일, 8일 날 1차 실무협상으로 방북을 하게 되죠. 스티븐 비건이. 그때 이제 사실상 제시된 어떤 안, 미국에게 제시됐던 안,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이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무 협상이 굉장히 촘촘히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긴 공백 기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하노이에서 그냥 만나버렸죠. 2차 네. 실무 협상이. 그때 이제 뭔가 문안 조절을 하면서 막 얘기됐던 내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찬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직전에 나왔던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준비된 합의문, 소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얘기했던 준비된 합의문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준비된 합의문은 상당히 스티븐 비건이 제시했던 안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그게 빈칸은 분명히 이제 비핵화와 관련되거나 제재와 관련된 빈칸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하노이에 와서까지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높은 벽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합의문과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 포괄적인 예. 굉장히 알파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뭔가 높은 벽이 설정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미가 뭔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예.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예. 이제 그걸로 결정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초기부터 있었던 어떤 준비된 합의문과는 좀 결이 다른 방식으로 높아진 벽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지금으로서는 거죠.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네. 어쨌든 뭐 때문에 결렬됐는지 앞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더라도 이제 합의문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네, 박사님이 지금 예. 미국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제가 그럼 북한 측에 제가 나름대로 복귀한 것을 이건 뭐 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요구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결국 영변 핵시설, 그것도 정확하게 처음에는 영변에 어떤 시설을 얘기할지를 얘기를 안 했고 더불어서 그렇지만 제재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에 제재 5개를 해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2016년 제재 해제 5개는 실무회담에서 이미 북한이 제기를 했는데 미국 측 실무회담의 그 대표들이 검토를 한 후에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 예. 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뭐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 밖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영변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이른바 이 바를 이 담을 좀 높인 것도 사실이고 더불어서 북한 측에서도 이무 실무회담에서 거절이 되고 뭐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갖고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미국의 상응 조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히 실무회담에서 얘기가 안 된 그런 결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쪽 다 허들을 높였을 가능성이 예. 있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기술적 과정으로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정치적인 시간까지 포함시키면은 굉장히 그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비핵화라는 기술적 과정은 우리가 이제 불능화와 그다음에 폐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예. 우리 폐기라고 이제 보통 최종 목적을 생각하는데 디스멘틀이라고 얘기하는 이 폐기는 완전히 철거를 해서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서 가져나오는 하고 것까지. 이 예. 공간 자체를 용도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방사능 오염까지 제거하는 뭐 과정까지 포함시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시간에 안에서 보는 거는 영구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사용될 수 없게 하는 소위 불능화. 디스에이블링 그러죠. 영구적인 불능화가 이제 사실상 비핵화의 최종 단계로 보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스에이블링까지 소위 이제 영구적인 불능화까지 가는 시간은 정치적 시간을 상당히 빼버리고 검증이라든가 절차를 다 빼고 순전히 기술적 과정에서 그냥 폐기하는 것, 불능하는 것만 하면은
2, 3개월 안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쓸 수 없게 영구적으로 쓸 수 예, 없게만 예.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로, 원자리 노심에다가는 그냥 콘크리트 같은 걸 부어버리고 예. 또 예를 들면 원심 분리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절단기로 그냥 예. 잘라버리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실제 용도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참여국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예. 공동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기술적 과정 포함해서 아마 검증,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 부분 국제 기준에 입각한 어떤 검증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런 검증까지 포함했을 때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핵기술자라든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대체적으로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협상해내고 이것을 타결해서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그 타임 스케줄에 올려놓는 자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안에 이제 그런 정치적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 약간 모호성과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홍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이게 영구적인 불능화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구적인 폐기죠. 예. 중간에 불능화라는 단계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동결하고 그다음에 불능화를 하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얘기는 작년에 사실 많이 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원래 기존에 하는 비핵화의 원칙에 따라서 신공 검증 폐기로 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완전한 그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핵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뭐 굉장히 많은 그 뭐 일괄 타결이니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지금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불능화 조치는 가능하다. 그렇게 예.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은 확실히 줄어들고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다만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신고가 같이 네. 돼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핵심 시설에 들어가서 불능화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어렵다. 됩니다. 예. 예. 어쨌든 미국에서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불능하는 정도에서라도 이제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뭐 의지가 보이는 이런 대목이기도 한데, 최선희 부상이 그 북미 회담 합의 무산이 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을 다시 이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묘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우리 이제 박원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빨리 미국의 지금 그 협상에서 임했던 미국의 어떤 전략, 전술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빨리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북한하고도 접촉을 해서 북한도 어떤 입장에 지금 있고 북미 회담에서 가졌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부분들도 역시 다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읽어낸 상태에서 아마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북한을 좀 더 견인할 수 네.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낼지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합의문을 만약에 만든다면 지금 만약 예. 블랭크로 있었던 합의문, 그 빈칸이 있었던 그렇죠. 이 빈칸을 비핵화에 어떻게 관련된 채우시겠습니까? 합의문이라면 저는 이렇게 채우면 중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내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적 폐기에 합의했다. 단계적 폐기. 예.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첫 단계 조치로 북한에 있는 핵물질 생산 시설 전체에 대한 폐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북미 양측은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를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라는 건 영변 플러스해서 영변 이외에 있는 농출우라늄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스티븐 비건도 특별대표도 사실상 이제 그 핵물질 전체 시설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두 번째 단계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영변 어차피 영변은 상수화됐기 때문에 예. 최소한 영변 이상을 원하는 구성에서 상응 조치가 뭔가 주어진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면은 영변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러면 예. 핵물질 전체 시설로 가야 되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실제 워킹 그룹이 꾸려져서 만약에 북미가 실행 계획을 논의하게 되면 결국 영변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북한이 원했던 방식이고 영변이 끝난 다음에 영변 이외에 핵물질 시설로 이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핵물질 전체 시설로 합의는 당겼지만 사실상 그것이 두 단계로 쪼개지는 방식이 또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우회적 묘안이라고 보거든요. 북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핵물질 전체 시설을 1단계로 한다라는 자신의 목표는 일단 합의문에 담는 거지만 일단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두 개 단계로 좀 쪼개서 가는 방법. 예. 홍 실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합의문 정도로 이제 북미가 만족할지,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북한도 요즘에 그 언론 북한의 어떤 그 변화들이 곳곳에서 좀 감지가 되는데 노동신문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사실 그동안 안 알렸다가 알렸거든요. 북미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난 데 대해서 미국의 책임이 있다. 아쉬움과 탐식을 금치 못한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북한이 처음으로 내부적 그 노동신문이라는 건 이제 북한 내부에 알리는 예. 매체죠. 사실 그 전에 그 조선신보 이것은 조청년 기간지인데 이건 외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3월 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결렬의 책임을 미국한테 돌렸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황당한 딜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 쪽의 예. 어조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8일날 노동신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 북한 내에 있는 인민들한테 알리는 입장입니다. 결렬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책임은 이제 미국한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타이틀 자체가 제가 좀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뭐 고약한 섬나라 족속. 일본을 결국 말하는 거죠? 예, 일본을 예.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합의의 결렬은 지금 미국 책임이다라고 안에 내용은 있는데 타이틀은 일본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논조에도 다 보면 굉장히 우회적으로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으로 연계가 되고 있죠. 근데 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은 역시 북한도 어느 정도 예.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아무리 막아도 이게 결렬이 됐다라는 소식은 이제 전파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먼저 노동신문에서 좀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 개인 실명을 통해서 비판의 논조로 간다면 그것은 앞으로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빨리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하고 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입장 차이는 크지만 미국과 북한 양측이 지금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대화가 좀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